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 3월 22일 월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의 멸망과 만주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는 마지막 황제고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좀 보시고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좀 잔소리 같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마지막 황제인 이 푸이를 살펴보고요. 이 신의 혁명과 공화국 체제가 수립된 신의 혁명과 그 퇴위, 그리고 이제 복벽 운동이 일어나면서 12일 동안 또 황제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주국 수립과 함께 만주국의 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전범 수용소, 이 소련군의 포로가 돼서 이제 소련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쿄 전범재판에 출석해서 만주국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고 증인신문을 받은 후에 중국으로 이송을 돼서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죠. 또 문화혁명도 경험하게 되고요. 다시 말하면 중국사에서 굵직굵직한 역사적 변혁기를 온몸으로 다 체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황제에서 시작해서 이제 중국의 시민이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푸이를 통해 본 중국 현대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신의 혁명의 성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요. 이 군벌의 대두와 중국의 분열상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만주국의 성격,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듯이 괴뢰국이긴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괴뢰국이긴 하지만 이 만주국의 성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중국 공산당의 푸이에 대한 정책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면이에요. 수용소에 갇혀 있던 이 푸이의 모습이었죠. 죄송합니다. 약간 좀 느리네요. 자, 어린 3살 때 황제가 되죠. 여러 가지 이 만주국에서의 수용소에서의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자금성에 들려서 이제 그 자신이 어렸을 때 앉아 있었던 옥좌에 한번 앉아보죠.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황제 푸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좀 조작이 서투네요. 죄송합니다. 이 푸이는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이고요. 후에 만주국 임금으로 즉위한 후에 즉위했던 이 선통제 부위의 생애를 그린 영화입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자금성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것을 허락한 최초의 영화이기도 하고요. 이 영화는 푸이의 자서전이었던 황제에서 시민으로를 토대로 한
영화입니다. 이 청나라의 황제이자 청나라 치하 몽골 마지막 대칸이기도 했던 푸이는요, 만주국의 처음이자 마지막 임금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만주국 임금이라고 표현한 게 맞는데 제가 이 편집 과정에서 임금을 황제라고 잘못 찍었네요. 불과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가 3년 만에 신해혁명으로 퇴위를 당하죠. 그리고 나선 계속해서 평민으로 살게 됩니다. 일본 제국의 계례국인 만주국의 임금으로 옹립되고요. 종전 이후 전범으로서 옥살이를 하다가 정원사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영화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신해혁명으로 공화제를 기반으로 한 중화민국이 건국되게 됩니다. 자금성의 선통제를 살려둔 이유는 이 청나라의 황제를 상징적인 황제로 둔다는 명분 때문이었죠. 일생 동안 신해혁명, 군벌들의 전쟁, 국민혁명,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만주, 전략 공세작전,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까지 중국 근현대사의 모든 굴곡을 겪으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해혁명과 퇴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11년에 신해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1912년 2월 12일 위안스카이가 푸이의 퇴위를 재촉하며 제시한 조건에 섭정퇴우인 융유 황후가 서명을 하는 것으로 폐위당하게 되죠. 여기 위안스카이가 나오는데요. 이 위안스카이는 우리 한국사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위안스카이는 이모군란 이후에 사실상 조선의 시권을 거의 좌지우지하다시피 했던 이 청나라의 군벌이었죠. 사실 그 이모군란 이후에 이 청나라가 저질렀던 조선에 대한 만행은 사실 엄청난 것이었어요. 이제 일제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청나라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많이 잊혀져 버렸죠. 그렇지만 이 청나라도 조선 땅에 들어와서 온갖 해코지는 다 했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위안스카이가 나와서 약간 옆으로 섰습니다. 이 섭정태우인 이 융유 황후가 서명한 협약 내용에 보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황제의 예우는 그대로 유지한다 였죠. 이 푸이는 궁전인 자금성 안에서 청나라 소조정의 황제로서 지내게 됩니다. 이 위안스카이가 이제 황제가 되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이제 중국 중화민국 내부에 대대적인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는 왕의 중에 푸이가 한 10일간
이 황제로 다시 즉위하게 되죠. 이 위안스카이는요, 1915년 12월 12일 홍헌 제재를 선포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에 반발하는 호국전쟁이 일어나면서 1916년 3월 23일 제재를 취소하고, 이 홍헌 제재를 취소하고 6월 6일에는 무슨 일이었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됩니다. 이 위안스카이라는 이 군부의 수장이 죽음으로써 이후 군웅 활거 시대가 펼쳐지게 되죠. 1916년부터 국무총리였던 단치 루이와 대총통이었던 리위안흥 사이에 전쟁이 격화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중국어를 뭐 그렇게 잘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이 발음이 좀 그러네요. 이러한 이 국무총리와 이 대통통 사이에 정쟁이 격화됐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선통제 복위론이 주장되게 됩니다. 1917년 5월 국회와 약법을 해산한 다음에 장훈 복벽이 단행되게 됩니다. 1917년 7월 1일 선통제가 복위하게 되죠. 국무총리 겸 토역군 총사령관 단치 루이의 반격으로 단 12일 만인 7월 12일에 도로 퇴위당하게 됩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북경 정변은 북경에서 정변이 있었나 보죠 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핍공 사건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궁에 있던 후이를 포위해서 겁박을 주는 사건을 핍공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924년 9월 삼로군 총사령관이었던 펑이샹이 북경 정변을 일으켜 국민군 1군 사령관에 취임하게 됩니다. 베이징을 점령하고요. 이 궁을, 자금성을 포위해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수정 청실 우대 조례를 체결하고 청황제의 존호를 폐지하게 되죠. 푸이와 청황실을 자금성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푸이는 이 1925년 2월 25일 텐진의 일본 공사관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푸이가 갈 곳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 환대했던 일본 공사관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28년 6월 8일 국민당의 2차 북벌로 국민혁명군이 베이징을 점령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정변이 많죠? 그냥 하루가 다르게 이 정권이 교체되고 베이징을 차지하고 있는 군벌의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황릉 도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황제릉, 즉 청황실의 황릉을 도굴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1928년 7월 3일부터 11일까지 장충창의
이 부하 출신인 군벌인 순대닝은 이 국민혁명군에게 투항한 직후 베이징 동쪽에 위치한 동릉을 대대적으로 도굴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푸이는 경로했고 일본과 손잡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조상의 무덤을 도굴당하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죠. 이 대목에서 남영균 묘 도굴 사건이 기억이 나네요. 남영균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죠. 이 독일인이 상인이었는데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요. 기억이 없네요. 그래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하튼 그 사람이 이제 조선을 개항시킨다는 명목하에 이 남영균 묘를 도굴하는, 다시 말하면 도굴을 협박을 했죠. 만약에 개항을 하지 않으면 도굴을 할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도굴을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회칠이 돼 있는 묘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설비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굴을 못했죠. 다행의 일이죠. 여하튼 그런 일이 벌어져서 결국은 이제 이 외국인들 그리고 서양인들에 대한 혐오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예법도 모르는 것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입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1931년 11월까지 텐진의 조계지에 거주하게 되죠. 일본 조계지에 거주하게 됩니다.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발발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푸이를 옹립하여 만주에 계례국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이 시기부터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앉았던 옥자를 물러미 쳐다보는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늦게 켜지네요. 이제 켜지기 시작하네요. 자. I think the Emperor is the loneliest boy on earth. Open the door. I do not want to escape anymore. I want to rule. You are all pretending. Just pretending you have changed. We're working for New China. Can become emperor again. Yes. You will always be the emperor inside the Forbidden City, but not outside. 10,000 years! Am I still the emperor? 수업을 들으시다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중간에다가 삽입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만주 괴뢰국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장제스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1931년 11월 2일 장제스는 텐진에 거주하던 푸이에게 과거 북양 정부와 청나라 황실이 맺었던 협약을 다시 이행하겠다고 제안했던 것이죠. 다시 자금성에 살게 해주고 품위 유지 비용을 대주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푸이는 난징 국민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관계로 이를 거절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황릉 도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 국민당 정부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1월 8일 텐진 사변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틈을 타서 일본군 특무기관장 도이히라 겐지의 도움으로 11월 10일 텐진을 떠나 일본에 합류하게 되죠. 만주국 임금 시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2년 3월 1일 만주국에 집정이 되었다가 1934년부터 군주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 집정으로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만주국이 괴뢰국이지만 사실상 만주국 최고 책임자의 지위에 있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이 만주족 내에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그래도 푸이를 앉히는 게 낫겠다. 그렇지만 푸이가 일본의 협조적인지 아닌지를 이제 한번 검증해 보고 나중에 군주로 이제 임명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강압으로 신사가 만주국의 공식 국교로 지정되었어요. 사실 이 만주국은 국교가 불교였죠. 이 푸이 자신이 이제 교도소 생활, 수용소 생활을 할 때도 사실상 불교 경전을 많이 읽었다는 이 자서전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의 그렇고요. 푸이는 전범 재판 당시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본 천황 찬양을 그대로 사실대로 밝히기도 하죠. 예를 들어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황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날씨가 좋은 것도 천황의 은덕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친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전범 재판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죠. 자,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요. 만주국의 군대를 진주하게 됩니다. 푸이는 이 피난길을 오르면서 통화시 부근에서 간단한 회의를 소집해서 만주국 해산을 결의하죠. 그 다음에 소련군의 포로가 됩니다. 장징 후이 등이 소련군과 협상을 시도하다 포로로 잡히게 되죠. 이 내각에 있던 장징 후이를 소련군과 협상하기 위한 사절로 보냈다가 이 사신단이 완전히 포로로 잡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푸이는 일본으로 피난을 가라는 일본 측의 통보를 받고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죠.
이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공항이 소련군에게 점거당하고요. 1945년 8월 17일 소련군에게 붙잡혀 전범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 모르카프카 이 수용소 생활을 한번 보도록 하죠. 소련은 만주국의 군주 포로를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하게 됩니다. 이 소장은요, 수용소 소장은 작은 파티를 열어주고 그에게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물어보기까지 하죠. 식사도 매일 4끼를 배급해 줬다고 합니다. 거처에 있어서도 푸이는 라디오와 피아노가 있는 독방 생활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독방은 뭐 좁은 방에 혼자 갇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의 한 층을 혼자서 쓰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다른 수감자들이 노동을 할 때 그는 산책을 하거나 간수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엔 수용소 밖을 나가 등산을 하거나 강가나 숲으로 산책을 다녔고요. 하루 종일 불경을 읽거나 자선수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몸에 좋다는 광천수를 대접받아 건강도 상당히 좋아졌다고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죠. 가장 어떻게 보면 편한 생활이었다고 스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하바로프스크 수용소로 이감 조치가 됩니다. 여기에서 하바로프스크티에서 이 공산주의 사상을 교육받게 됩니다. 푸이 일행은 2층 건물을 통째로 사용했죠. 하지만 푸이는 노역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수용소장이 이 정원에 농사를 짓도록 허용하기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시종들이 야채를 심어 기르는데요. 이 채소들이 쑥쑥 자라는 게 아주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푸이가 직접 물을 주고 관리하기도 했다고 스스로 적고 있습니다. 아주 신기했다고 얘기하고 있더군요. 그 다음에 이제 4호 특수전범 수용소로 이감 조치됩니다. 하지만 전범 수용소였음에도 불구하고 푸이에 대한 이 우대 조치는 계속되었죠. 중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걱정한 푸이는 소련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고 중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이 러시아에서 이 당시는 소련이죠. 소련에서의 생활은 아주 그의 일생을 두고 가장 편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어를 아는 동생 푸제를 시켜 이 스탈린에게 4차례나 감사와 함께 소련에 머물 수 있게 허락해달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죠. 국민당 정부 시절에 스탈린은 푸이의 편지를 프라우다지의 공산당 기관지였던 이 프라우다지에 게재하는 등 그에게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1950년에 온 마지막 편지는 분명한 거절의 의사표명이었죠. 스탈린은 중국으로 이 푸이가 송환되는 것을 송환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푸이를 마오쩌둥이 집권한 중국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1946년 도쿄 전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만주국 황제 때의 일을 증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범 재판을 마친 후에 중국으로 송환되게 됩니다. 1950년 중국으로 끌려간 푸이는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 체제 선전 겸 내부 안정을 위해 더 이상 정치적 기반이 남지 않은 자에게는 이 당시에는 관용을 베푸게 됩니다. 사회주의 일꾼으로 개조하는 데 성공했다고 과시하기 위해 살려두어 전범 수용소에 가두고 사회주의 재교육을 실시하게 되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로 푸이는 단지 선전용으로 활용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중국 전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도 그에 대한 위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에서 누리던 특혜도 없었죠. 모든 일을 시종들의 도움 없이 자신이 스스로 해야 했으니까요. 푸스는 전범 교도소에서 10년 동안 지내다 이 마오쩌둥의 이 특별 사면용으로 출소하게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이 되어 중국 과학원 식물연구소 베이징 식물원에서 일하게 되죠. 청소부로 정원사로 일했다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 식물원에서 연구원 비슷한 역할로 일을 하게 됩니다. 1962년 4월 30일 중국 정부의 이 소개로 황저우 출신 간호사인 리슈센과 결혼하기도 하죠. 아울러서 1964년에는 전국 정치협상회의의 그 문사 자료 연구위원회로 전출되게 됩니다. 이 자료전문위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국회 도서관 서기 정도가 되죠. 상당히 중요한 요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민정치협상회의에 전국위원회 위원, 우리식으로 하자면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죠. 사실상 이 중국 공산당은 이 푸이를 고위급 인사로 대접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죠. 식물원 연구원. 이분이 식물에 대해서 사실은 그다지 물론 농사를 이 소련 수용소 시절에 한 1, 2년 지은 경험이 있긴 하지만 식물원의 연구원이 될 만큼 식물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식물원 연구원도 하고요. 국회 도서관 서기관에 국회의원까지 역임했으면 이 중국 공산당에서 고위급 인사로 대접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그 세력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신체제의 안정성과 대범함을 과시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이 이번 주가 4주차네요. 그래서
이 4주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 둘, 셋, 넷, 5개 주제 중에 요번에는 2개 주제를 한번 이 과제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한번 2주차 과제를 쭉 점수를 매겨봤어요. 한번 보기도 하고요. 근데 기대했던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거기다 직접 입력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워드나 한글에다가 작성해서 파일로 보내주시는 분들을 두 부류가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파일에다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냥 그 작성하는 곳에다가 직접 작성해 주셔서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형식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실망스러운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건 실수로 보이는데요. 그냥 파일을 올렸는데 그냥 열어보니까 백지더라고요. 실수겠죠. 항상 그런 실수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만약에 백지를 보내주신 분은 다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 열강의 침입과 중국의 내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편 전쟁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중국은, 청나라는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면 전쟁이 있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죠. 이 아편 전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서양 영국에서 이제 무역을 하죠. 그런데 이 영국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은 면방직으로 생산된 직물이었죠. 거기에 비해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자는 고부가가치 상품들이에요.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도자기, 비단, 이런 것들이죠. 자, 이 도자기, 비단, 차, 이런 것들, 그리고 향신료, 이러한 것들이 가격들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역역조가 계속 확대되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중국에다가 팔 물건이 별로 없었죠. 기껏해야 면방직 공장에서 찍어낸 면방직품인데 그거를 이제 싼 값에 풀긴 하는데 이제 그것도 공인들 통제에서 때문에 다량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역역조가 심했고, 그 무역역조를 사실상 인도 펀잡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편을 가져다가 중국에 몰래 팔아서 중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아편 중독에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무역역조가 심했다 하지만 참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죠. 이제 임칙서 등을 비롯한 중국의 관리들이 이 아편을
몰수해서 사실상 못쓰게 물에다 땅에다 파묻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서 결국은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하지만 이 서양 열강이 무기에서 앞섰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이제 사실상 청나라는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5개 항구를 열게 되죠. 그 정도 변법 자강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이 일어나서 결국은 근대화를 한번 시도를 하지만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결국은 그러한 개혁도 물거품이 되고 결국은 신해혁명이 일어나 중화민국이 건국되면서 청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 서양 열강의 침입은 둘째치고요. 그 다음으로 중국은 계속해서 군웅활거시대 군벌들 간의 내란으로 점철되게 됩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서로 힘을 합쳐서 물리쳐야 되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죠? 군벌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는 적이 코앞에 있는데 적을 맞아서 함께 힘을 합쳐서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네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되면서 청나라, 중국은 점점 더 그 힘이 약화되어 갑니다. 그러한 청나라를 이 신의 혁명을 통해서 위안스카이가 뒤집게 되죠. 위안스카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대로 이 우리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붕어글란 이후에 거의 조선의 총독처럼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 해코지했던 거 사실은 좀 일본이 우리나라에 했던 거는 많이 연구들을 해요. 그런데 이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했던 그런 해코지들은 그냥 잊혀지고 있죠.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위안스카이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 2가지 그리고 다음으로 군벌의 대두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안스카이가 죽은 이후에 군벌이 대두하게 되고 사실상 내란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다음으로 만주 사변이 일어나면서 이제 일본은 만주에 만주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만주국의 성격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국 공산당의 후위에 대한 정책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아요. 의외로 이 후위에 대한 탄압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계속 황사의 미세먼지에 오늘은 아니지만 여하튼 시달리다 보니까 목이 제대로 남아나질 않네요. 다행히 요새 어디 가도 체온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온을 재보면 여러분들은 몇 도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35.9도가 나오더라고요. 저체온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여하튼 35.9도로 뭐 코로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네요. 여하튼 그런데 화적이라서 여러분들도 좀 건강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시간 수업 들어서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어떤 영화를 여러분들 보시는 게 좋을까요? 그래요. 킬링 필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은 이제 베트남 전쟁 이후에 캄보디아에서 벌어졌던 이 공산화 과정을 다룬 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그것을 그런데 좀 구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구하기는 어려운데 옛날에 아주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무서운 영화죠. 뭐 공산주의가 이제 자본가들 그리고 공부한 사람들 그냥 모두 학살하는 뭐 그런 영화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다음 주에는 킬링 필드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